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정치의 목적이 뭐냐 물으면은 도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정치인들 또한 선거 유세를 해보면은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겁니다. 도덕은 정치의 목적이 아닙니다. 도덕은 교육의 목적은 될 수 있고 종교의 목적은 될 수 있지만은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먹고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를 우리는 흔히 실용정치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고 북한 정권이나 남한의 좌익 세력들이 하는 것처럼 정의를 구현한다. 정치는 정의를 구현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정의를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다른 쪽에 맡겨야 합니다. 한국적 실용정치라고 하면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중국식 실용정치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기원전 7세기 약 2700년 전의 전국시대 제나라 제상 관중입니다. 이 관중의 정치를 동양적 실용정치라고 합니다. 등소평, 이광요, 박정희 그리고 일본의 명치유신을 일으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는 동양적 실용정치의 맥락 속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중 2700년 전에 동양적 실용정치의 모델을 만든, 모범을 만든 관중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결코 오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은 관중의 정책과 그 말 속에 영구불변의 진리, 정치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관중의 정책은 쉽게 말하면 부강명 정책입니다. 나라를 부자로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강력한 군대를 가지면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정치다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중이 말한 이야기를 모은 것이 관자란 책이 있습니다. 관자. 일독을 권합니다. 만성, 즉 만대의 전차를 가진 나라에는 만금의 상인이 있고 천성, 즉 천대의 전차를 가진 나라에서는 천금의 상인이 있으며 백성, 즉 백대의 전차를 가진 나라에는 백금의 상인이 있다. 이건 뭐냐면은 부자라야 강병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경제와 군사력을 서로 연결시킨 말입니다. 나라는 원래 재화가 많으면 먼 데서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다. 땅을 개간하고 개발하면 몰려온 사람들은 머문다. 곡식 창고가 차면은 사람들은 예절을 안다. 입고 먹는 것이 충분하면 사람들은 영욕을 안다. 자, 이게 멋진 이야기입니다. 곡식 창고가 차면은 사람들은 예절을 안다. 입고 먹는 것이 충족되면 영욕을 안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제대로 공급이 되면 사람들은 예절도 알고 영광과 욕된 것을 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 생긴다는 거죠.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죠. 경제가 충족되어야 도덕성도 이룰 수 있다. 이 경제적 측면을 본 거죠. 그러나 주저하게 도취한 한국의 조선조 정치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물질적인 제도적인 기반은 무시하고 오로지 요순 시절에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관념적인 말장난만 하다가 결국 조선조를 망치고 식민지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곡식 창고가 차 있으면 사람들은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것이 충족되면 사람들은 영욕을 안다. 이 관중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쓴 일본의 한 소설가는
이 말이 중국의 정치 명언 중에서 최고다라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맹자가 말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맹자 공자는 절대 아주 딱딱한 그런 주자학적 그런 메마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공자, 맹자의 이야기는 지금 읽어봐도 아주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그게 합리성이 있다는 뜻이죠. 과학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맹자의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는 말이 나온 전후 배경이 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맹자 책에서 안외순 씨가 번역한 부분입니다. 이 맹자 이야기입니다. 안정된 생업이 즉 항산입니다. 안정된 생업, 항산이 없으면서도 안정된 마음, 항심을 품는 것은 오직 선비에게만 가능한 일이고, 백성으로 말하자면 안정된 생업이 없으면 안정된 마음도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안정된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사악하고 사치한 짓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마침내 죄를 저지르게 한 다음 쫓아가서 처벌한다면 이것은 백성을 그물로 끌고서 투옥시키는 짓입니다. 어찌하여 어진 사람이 군주 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상대로 그물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도록 만드는 것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그 가난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 문제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이 죄 짓는다고 그거 잡아들이는 것은 그물 던져서 물고기 잡는 거하고 마찬가지지 않느냐. 바로 북한이 이런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범죄는 북한 기준으로는 탈북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가난 문제는 해결을 하지 않고 죄 짓는 것만 잡아 넣으려고 하는 이 나쁜 정권을 지금 맹자가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다. 곡식 창고가 차면 예절을 난다. 이 관중과 맹자의 말이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양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정치의 핵심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치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다 이거죠. 이 관중은 제도를 많이 만드는 사람입니다. 개혁가입니다. 인류 정치인들은 제도를 만듭니다. 오래 지속되는 제도를 만듭니다. 한미동맹, 국군, 그리고 중화공업, 그리고 법률제도, 의료보험, 이게 다 제도입니다. 관중은 제 나라를 21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이들 중에 6개 지역은 상공업자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관중은 이 상공업 구역에서는 사는 사람들에게 병역 의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관중이 보기에는 상공업이 농업보다는 생산성이 높으므로 상공업자들을 군대로 데려가는 것보다는 이들로 하여금 열심히 돈을 벌고 물건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군사력을 강화시키는데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관중은 이런 실용적 개혁 정책을 쓰니까 제 나라로 많은 상인과 기술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장사도 하고 물건도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나라는 지금 산동지방입니다만 해안지방에서는 소금을 만드는 산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당시에는 곡식만큼 중요한 게 소금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금 만드는 사람들이 제 나라로 많이 올라오니까 제 나라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니까 강한 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나라의 환공이 당시에 전국시대의 최초의 패자가 됩니다. 이때 패자는 패권할 때 그 패자입니다. 말하자면 실력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
관중은 이 관료제도를 개편해가지고 공무원들을 다 전문직으로 나눴습니다. 전문직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민들이 안정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와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고 어떤 공무원 제도가 있어야 되는지까지 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머리를 잘 아는 사람이다. 박정희 같은 사람이 전형적인 사람이죠. 일을 할 줄 아는 사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일머리를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중은.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지 않고 관념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 관중이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그러니까 백성들을 동정하지만 또 백성들의 약점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남긴 이야기를 읽어보면 무릎을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인,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범인은 남에게서 혜택받기만을 기대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미움의 시작이고 덕은 원망의 바탕이 된다. 보통 사람한테 무조건 공짜를 주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또 관중은 덕치보다는 법치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덕치, 동양에서는 덕치 중요시하다고 생각하지만 덕치를 펴려고 했는데 덕치는 그냥 법치도 무너지고 가난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덕치를 가장 앞세운 정치가 바로 조선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민족사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조선조입니다. 그러니까 덕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덕치를 합니까? 법치를 세운 나라라. 법치. 관중은 법치를 덕치 위에 놓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군은 나라를 통치할 때 법에 의존할 뿐 양심에 의존하는 일이 없다. 근거 있는 계수에 의존할 뿐 통계입니다. 막연한 이론에 얽매이는 법이 없다. 공적인 기준에 의존할 뿐 개인적 사정에 의존하는 법이 없다. 당당한 태도에 의존할 뿐 임시 변통의 청량에 의존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법에 의존해야지 양심, 도덕성 이런 주관적인 기준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 통계가 중요한 거지 막연한 이론, 한국 현실에도 맞지 않는 자기도 지킬 수 없는 도덕만 앞세우는 그런 이론을 현실에 적용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항상 공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특성은 인사정책이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집권 세력 편이냐, 야당 편이냐,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치도 무너지고 공정성도 무너지는 것이죠. 관중은 법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관중은 법은 변하지 않아야 변란이 생기지 않는다. 법을 자주 바꿔서 백성을 지배하는 나라는 불행을 당한다. 헌법 개정 너무 자주 하지 마라. 법 개정 자주 하지 마라. 이희호 씨를 경호 기간을 연장시켜 주기 위해서 5천만 국민 중에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2번, 3번 바꾸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관중은 부국강병을 통해서 백성이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군주의 권력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군주의 권력이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 대목을 읽으면 근대 정치학의 개척자인 16세기 플로렌스 사람, 피렌체죠. 피렌체 사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군주론보다는 훨씬 앞선 사람이죠. 훨씬 앞선 사람. 거의 2000년이 앞선 사람입니다. 관중의 이 성각자적인 면모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관중이 살았던 세상을 전국시대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가 나눠져서 중국이 온통 전쟁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관중은 이 제나라의 환공을 패권
쥐인 사람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환공. 환공과 관중 사이는 아주 드라마틱한 인연이 있습니다. 원래 관중은 황공을 치는, 황공에 반대되는 세력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밀던 사람이 미쳤어요. 황공은 관중을 불러다가 죽이려 했습니다. 이때 황공 밑에 있던 포숙이라는 사람이 옛날부터 관중과 친구였습니다.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때 포숙이 황공에게 이야기합니다. 관중을 죽이지 않고 관중을 써야 합니다. 이 나라만 다스리려면은 나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천하를 다스리려면은 관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편에 있던 사람을 최고 재상으로 쓴 사람이 바로 황공입니다. 그렇게 쓰도록 권한 사람이 포숙입니다. 감동적인 우정이고 감동적인 인사죠. 관중은 그러니까 선맛 단맛 다 겪은 사람이니까 인간에 대한 관찰이 아주 예민합니다. 예리합니다.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도 알 수 있다. 그 사람이 교제하는 상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다. 친구가 누구인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관중은 요새 한국에서 판치는 평화지상주의를 겸애사상이라고 부르면서 비판합니다. 겸애는 겸한다, 사랑애자. 그러니까 남이나 자신이나 다 똑같이 사랑한다 하는 이 묵자의 사상인데 말이야 좋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사상이 전국시대에 번지면은 큰일 난다 하는 이런 비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전론, 전쟁을 반대한다는 이야기죠. 비전론이 판을 치면 아무리 견고한 요새가 있더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겸애, 무조건적 평화지상주의입니다. 겸애 사상이 판을 치면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한다. 싸울 의지를 상실한다는 겁니다. 무위장생,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 살겠다는 이런 사상이 판을 치면은 염치심이 없어진다. 민본 사상이 판을 치면은 이건 민중주의죠. 군주의 명령은 지켜지지 않는다. 다수결주의가 판을 치면 현자와 우자, 현명한 사람과 바보의 구별이 불가능해진다. 배금 사상, 돈을 숭배한 사상이 판을 치면은 자기와 가문의 가치는 떨어진다. 정실 만능 사상이 판을 치면은 법률은 죄 구실을 못한다. 아첨과 거짓이 판을 치면 강교한 인간이 득세한다. 한국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무조건적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 지금 북한이 핵무장했는데도 국민들을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핵 대피 훈련하지 않는다. 이런 게 겸애사상입니다. 겸애사상. 그런 정책 계속 펴면은 결국 적편을 들어주는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관중은 위정자가 명심해야 할 국정 운영의 5가지 원리를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1. 토지는 정치의 기본이다. 2. 조정, 정부죠. 조정은 사회 질서의 중추이다. 3. 시황, 시장의 상황입니다. 시황은 물자의 수급 상황을 보여주는 기본이다. 4. 화폐 가치는 경제 동태의 척도이다. 5. 군사 대비입니다. 군비는 국력에 맞춰야 한다. 이거 어느 말 하나 뺄 말이 없습니다. 이게 나라 운영의 기본이라는 건데 이 기본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중을 동양적 실용 정치의 태도다, 으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동아시아에서도 명분론이 퇴색하고 관중형의 실용적 정치인들이 동양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발전의 근본이었습니다. 명치유신을 주도한 사람들, 문화혁명을 극복하고 중국을 개혁 개방으로 끌고 간 등소평, 싱가포르의 이광용, 한국의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관중파입니다. 관중파. 관중파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국 강병을 국가 목표로 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는 개방 정책을 씁니다. 대내적으로는 시장주의에 따른 자율과 경쟁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애국적 국가 엘리트 집단을 만들어냅니다. 이들이 서민지향적인 정책을 펴도록 합니다. 이들은 자주적인 사람들입니다. 실용적인 사람들은 다 자주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주가 북한식으로 꽁꽁 닫힌 자주가 아니라 당당하게 세계를 향해서 열린 자주입니다. 열린 자주. 민족주의자라기보다는 국가주의자입니다. 배타성이 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은 애국자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이들의 일을 하는 방식을 보면은 합리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학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조선조적 주자학적 정치 이념, 요 조선조적 주자학적 관념적 정치 이념을 그대로 이어받은 게 공산주의입니다. 한국의 좌파 세력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의 주체 사상도 결국은 명분론입니다. 허황된 도덕론이죠. 여기에는 결정적 약점이 있습니다. 방법론이 없어요. 왜 방법론이 없느냐? 그럼 도덕을 이루고 정의를 이루려면은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강한 제도를 가지고 강한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유능해야 됩니다. 과학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학이. 합리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경쟁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국민들을 가난하게 하는 데서만 성공하는 것이죠. 특히 효율적인 공조직, 생산적인 공조직, 공무원 조직을 만드는 데 실패합니다. 착취형, 감시형 공조직만 만들어내는 것이죠. 감시하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북한은. 이들 관중, 명치유신의 주력 세력들, 등소평, 이광료,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동양의 선진 세력, 진짜 진보 세력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교조적 공산주의자들로서 이 자들은 주자학적 관념론과 공산주의적 계급투쟁론이 서로 결합되어 가지고 세계 최악의 이른바 주체 사상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동양에서도 수구 세력 중에서도 수구 세력입니다. 수구 세력 중에도 수구 세력입니다. 거기에 영혼이 팔린 자들이, 이 자들은 권력 투쟁을 잘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득세를 했다는 거. 그런 상황에서 관중의 2700년 전 이야기가 더욱더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서점에 가셔서 관자라는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